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분석화학의 챕터 3 이게 에러나 뭐 화학 분석을 하는데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색깔이 딴 색이 되어 있나? 기억이 나나요? 이틀 전인데 응? 이틀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남아 있어요? 머릿속에? 보통 이렇게 메모리 커브가 어떻게 떨어지나? 처음에 딱 수업을 들을 때도 사실 100은 아니지. 이 커브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리니어 할까? 어떨까? 보통 메모리 커브를 익스포넨셜 디케이라고 그러지. 여기가 거의 0에 해당하는, 여기가 100이라면. 문제는 이 디케이 커브의 계수가 콘스탄트가 얼마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얼마쯤 돼? 지금 이틀쯤 됐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 한 여기쯤 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어떤 측정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 에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거가 프리시전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accuracy. 프리시전이라는 거랑 accuracy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프리시전이 뭐였지? 정밀도. 다른 말로 하면은 잠깐 오타가 나지. 얼마나 리프로듀서블 하냐 이거고, 그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closeness of measurement of result 측정한 값들, 그 결과들 사이에 서로 얼마나 비슷하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accuracy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만약 이거랑 비슷한 소위 대꾸를 만들어서 라임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뭐였어? 그 결과들이 얼마나 가까운가인데 어디에 가까운 거야? true value에 가까운 거지. true or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전하고 애큐러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시전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렇게 프리시전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항상 이런 말도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이냐,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프리시전 아니면 리프로듀서빌리티를 얘기하는 어떤 표시한 지표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가 데비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DI는 뭐라고 표시를 했었더라? XI 마이너스 X 바. 그러니까 그 측정한 모든 값들의 평균하고 각각의 측정값하고의 차이. 그런데 여기다가 절대값 붙였다는 거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값이 적던 크던 항상 얼마큼 그 벗어나 있느냐지 얼마큼 작느냐 크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비교해서 accuracy는 그러니까 프리시전에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accuracy에서의 단어는 뭐가 있지? 뭐가 있나? 용어는 accuracy는 주로 에러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다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틀리냐야. 이거는 그러니까 true value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러 2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2를 xi 마이너스 xt. xt는 true value예요. true value고 그것에서 우리 시점값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1 절대값 표시 없어요. 그러니까 작으면은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크면은 그 true value보다 크면은 플러스 값이 될 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에러도 그냥 absolute 에러가 있었고 요 비슷한 걸로 여기에 r자를 붙이면은 relative 그러니까 상대적인 에러로 해서 xt xi 마이너스 xt 그리고 퍼센트를 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환산하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전 이걸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주입식으로 슬라이드 쫙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버케블러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용어들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용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프리시전하고 액큐러시가 소위 대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건 서로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인데 얘는 얼마나 틀리냐고 여기서 프리시전을 얘기할 땐 데비에이션을 얘기해야 되고 액큐러시 얘기할 땐 에러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에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에러에는 어떤 에러들이 있다고 그랬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처음에 랜덤 에러가 있었고 또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로스 에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보면 시험 보거나 그럴 때 보면 프리시전하고 랜덤 에러가 무슨 프리시전의 한 가지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에러들은 지금 액큐러시 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랜덤 에러도 있었고 시스테매틱 에러도 있고 그로스 에러도 있었는데 뭐 제일 덜 언급한 거부터 얘기하면은 그로스 에러는 나중에 뭘 만들어준다고? 이건 측정하다 보면 누가 뭐 측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트럭이 확 지나가 가지고선 확 텄다든가 하는데 5번 넣어야 될 걸 깜빡하고 옆에서 누가 말 시켜서 6번 넣었다든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저거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리고 사실 랜덤 에러는 오늘 얘기할 거고 시스테매틱 에러가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했어요. 시스테매틱 에러에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랬나? 시스테매틱 에러도 한 3가지로 나눴었는데 그리고 메소드 에러가 있고 퍼스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스트루멘털 시스테매틱 에러일 거고 메소드 아니면 시스테매틱 메소드 에러일 거고 퍼스널 시스테매틱 퍼스널 에러일 거고 그럴 거야.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인스트루멘털 에러, 메소드 에러, 퍼스널 에러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랜덤 에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시스테매틱 에러 얘기할 때 보통 바이어스라는 얘기 쓰죠. 우리가 말할 때도 쟤는 어떤 시각에 바이어스가 있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랜덤 에러는 어느 쪽 방향으로든 그 시메트릭하게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시스테매틱 에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근데 그 치우치는 원인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 사용하는 어떤 방법 때문에 그리고 이거 실험을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가지쳐 봅시다. 인스트루먼털 에러에 대해서도 더 얘기했어. 인스트루먼털 에러가 어떤 것들인가 주로? 메모리 커브가 여기서 이제 더 없나? 인스트루먼털 에러 얘기할 때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뷰렛, 뭐 플라스크, 뭐 이런 것에서 눈금 읽을 때, 그러니까 메저링 측정하는 장치에서 생기는 에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패스를 하는데 완전하게 다 떨어뜨리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빨아들일 때 뭐 충분히 다 빠르지 않았다든가 눈금이 있는데 그 뭐 온도에 따라서 용기가 좀 더 커지다든가 아니면 줄어든가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였더라? 일렉트로닉 인스트루먼털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장비는 눈으로 읽고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로 아니면 전자 신호를 읽으니까 여기서 볼티지를 읽을 때 아니면 커런트 또는 레지스턴스 이런 걸 읽을 때 그 컨택 하는 그 부분에서 뭐 녹이 쓴다든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장비 자체가 좀 더 값을 그 크게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적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됐으면은 숫자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데 저런 인스트루먼털 에러 같은 것이 그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는 피리어딕 그러니까 장비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몰라 아직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만 나는 핸들을 가운데에 놓고 가는데 자꾸만 오른쪽으로 약간 가는 것 같아. 그거는 차하고 물론 전문 용어로는 그 휠 얼라이먼트가 틀려져서 그러는 거지. 내 핸들하고 바퀴에 있는 방향이 똑같지가 않은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정비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써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차도 그것을 차에서 생기는 어떤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캘리브레이션 해주고 뭐 점검해줘야 되는 것처럼 분석에 사용하는 어떤 장비도 이런 메저링 디바이스에서의 어떤 에러라든가 일렉트로닉 인스트루먼트에서의 에러 같은 것을 그 이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성실하기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메소드 에러가 이게 어렵다고 그랬던 것 같아. 메소드 에러가 뭐였지? 메소드로 생기는 바이어스.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나? 근데 아까 뭐 여기에서는 좀 목소리들이 컸었고 여기까지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조용해지네. 그게 아마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 머리가 좋다는 게 꼭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 디케이 커브의 콘스탄트가 좀 더 크고 큰 건가 작은 거지.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안 좋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가 오면은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점을 못 받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연구를 못 하거나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야. 자기 디케이 콘스탄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자주 피리어딕하게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메소드 에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게 뭐가 있었지? 니코티닉 애시드 얘기한 적 있었죠. 그게 황산으로 분해를 시켜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니코티닉 애시드에 있는 피리딘 링은 분해가 100% 다 안 되고 뭐 한 99%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99.5%가 된다면은 좀 대강대강 하는 사람은 뭐 한 98%가 된다든가. 그래서 완전 분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의할 때 non-ideal,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화합물들은 반응을 하고 모든 반응은 100%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이죠. non-ideal chemical and physical behavior. reaction and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인 원리도 사용하고 화학적인 반응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반응이나 이런 인터랙션들이 그 아주 이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0% 다 분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당량점에 딱 그 포인트에서 색깔이 뭐 완전히 투명해서 빨간색으로 순식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서히 변하니까 실제로 당량점보다 그러니까 이퀴벌런스 포인트보다 엔드 포인트가 조금 더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non-ideal chemical physical behavior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바이어스를 우리가 메소드 에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가 물론 해결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most serious OUS and difficult 이런 원인이 이런 메소드에서 생기는 바이어스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제일 심각하고 또 그거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 에러.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만약에 그 눈이 안 좋다. 그러면서 눈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눈금이 안 보여서 그 유효 숫자가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만약 컬러 블라인드니스, 그러니까 생명인 경우에는 또 그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격이 너무 급해요. 뭐 이런 것도 퍼스널 에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실험을 잘 해야지. Care and self-discipline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상당히 여러 가지에서 조심 많이 하고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참값하고 아니면 accepted value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에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에러에는 뭐 랜덤 에러도 있고 또 표시해 줘야 되겠다. 랜덤 에러도 있고 그로스 에러도 있고 그리고 시스테매틱 에러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시스테매틱 에러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어요. 시스테매틱 에러는 바이어스고 그리고 그 원인에는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편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 뭐 한 월요일 날 1시간 15분 이 정도 얘기한 거가 이 정도였던 것 같아.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네. 그래서 자기가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보조 메모리를 사용해야지 노트 필기를 한다든가. 근데 왜 노트 필기할까? 아니면 왜 핸드아웃을 만들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책에 다 있는데 왜 할까? 그것도 좀 더 정리해서 소위 엑기스만 뽑아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요즘은 어떤 학생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너 그거 아니? 그거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주 메모리, 그러니까 CPU가 있고 거기에 메모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 메모리가 한 1TB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처럼 256MB만 가지고 한 512MB 가지고선 버텨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는 꼭 메모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메모리가 작더라도 거기에 효율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트 필기를 하거나 핸드아웃을 만들거나 최종적으로 그걸 더 정리해서 소위 뼈대만 잘 집어넣는가 그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물론 노트 필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적는 것도 좋은데 맹목적으로 적지만은 말라는 것이 내 수업 시간에 내 메인 메모리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스테매틱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주로 랜덤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랜덤 에러. 랜덤 에러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듯이 랜덤 에러는 랜덤한 거야.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 몰라. 이게 더 커질지 작을지 몰라. 그리고 이 랜덤 에러가 없이 측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마치 우리가 트루 밸류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에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whenever 항상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보통 한 가지 원인으로 랜덤 에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보통 굉장히 다양한 작고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앞에서 얘기했던 시스테매틱 에러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잘하면 향상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베리어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작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있는 것들이 그냥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 참 좋을 텐데 이것들은 축적이 돼. 이 에러의 소스랑 다른 에러 소스랑 같이 동시에 발생하면은 에러가 더 커지는 거야. 그 예로 여러분들 책에 이게 몇 페이지쯤 있더라? 챕터 3에 몇 페이지일까요? 그만 봅시다. 책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73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3-2네요. 73페이지에 보면은 테이블 3-2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분석화학이나 일반화학 실험할 때 쓰는 10ml짜리 뷰렛 있죠?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서 10ml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 10ml를 빨아 올려서 뭐 비커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 닫은 다음에 그 무게를 재고 그리고 우리가 각 온도에서 물의 밀도 나니까 온도 측정하고 무게 측정해서 그걸 다시 부피로 환산을 한 게 이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46번 아니야 여기까지 있으니까 한 50번 정도 실험을 했겠다. 그렇게 50번 정도 실험을 하고 매번 측정하는 그 볼륨을 무게하고 온도로부터 무게 온도 그리고 밀도로부터 환산을 한 게 이 값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9.9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뭐 9.98 뭐 1 이 정도 나오죠. 여기 어디 민 볼륨이 9.982 ml가 나오는 거는 이게 10이 아니고 9.98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조미티에 있는 시스테매틱 에러에 해당하는 거야. 시스테매틱하고 아마 인스트루먼털 에러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데 그럼 모든 값들이 9.982 여기에 딱 나와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틀리잖아. 그렇죠? 9.986, 981, 990, 971 왜 서로 다른 값이 나올까? 매번 할 때마다 약간씩 사람이 10mm라고 읽는 눈금이 좀 틀리고 그리고 뭐 저울이 재는 것도 좀 틀려지고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9.98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퍼져서 나타나는 거는 이 부분은 랜덤 에러에 해당한다는 거지. 여기 10.0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그 이제 그러니까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시스테매틱 에러에 해당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퍼지는 이 퍼지는 정도는 랜덤 에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 2번, 한 5번 정도 측정하면은 이게 랜덤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분포되는지 어디가 중심인지 잘 몰라. 5번 측정했는데 여기 하나, 여기 2개,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됐으면은 그 민값이 상당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측정 개수를 한 50번 아니면 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어떠한 좀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종 모양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우시안 커브 또는 노멀 에러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랜덤 에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랜덤 에러라는 거가 여러 가지 원인, 소소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볼 때 눈금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온도가 조금 온도를 측정하지만은 그 온도가 좀 플럭츄에이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저울도 뭐 0.00m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몸무게 재거나 그럴 때도 보면은 그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이게 몇 점 5 하는데 56 그러면은 보통 그렇죠? 낮은 값을 읽지? 예? 그게 바이어스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랜덤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합쳐져서 좀 전에 봤던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책에 그 앞에 72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3.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들었던 네 가지의 uncertainty, 에러가 원인이 있다고 치면은 그것이 네 가지가 조합이 돼서 생길 수 있는 에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가 동시에 다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같은 크기라면은 4U만큼 이제 에러가 커질 거야. 어떤 때는 두 개는 플러스 방향으로, 두 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가 서로 상쇄돼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어떤 때는 네 가지 에러 원인이 다 마이너스 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경우 마이너스 4U가 될 거야.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4U가 되는 거는 이 하나의 케이스고 마이너스 2U가 되는 거는 4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쇄되는 케이스는 6개, 4개, 1개라니까 요 가운데가 제일 디스트리뷰션이 크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크고 양쪽으로 할수록 줄어드는 아까 생각했던 종 모양 비슷한 모양이 되죠. 그게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피겨 3-4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네 가지 에러의 원인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요 가운데가 제일 많고 양옆으로 갈수록 그 확률이 그것이 나타날 확률이 적어진다. 그래서 진짜 이런 무슨 종을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인가? 아니면은 모자를 뒤집어 놓은 모자의 모양인가?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수를 늘려볼까 해서 만약에 이거는 몇 가지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 B번은 10 random uncertainty라고 하니까 그 에러의 원인이 10가지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것의 조합을 표시하면은 비슷한 모양이지만은 인쟁은 여기가 이렇게 좀 이쁘게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이제 노멀 에러 커브라고 얘기하는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설턴티의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방향으로 이런 종 모양의 어떤 언설턴티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10개의 그 랜덤 에러에 대해서 하는 건데,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컨티뉴어스한 커브가 연속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저러한 커브를 우리가 가우시안 또는 노멀 에러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또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잠깐만요. 수식.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여러분들 책에도 어디 있지만은 저 식이 어디쯤 있나요? 75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있네요. 75페이지 오른쪽 밑에 저 하늘색으로 잘 안 보이게 써 있는데, 그래서 시그마 루트 2파이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에 제곱하고 2 시그마 제곱. 뭐 루트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그리고 익스포넨셜도 있고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저기에서 소위 변수는 뭐야? 변수는,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지, fx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파라메타,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뮤하고 시그마 두 개네. 그래서 뮤를 파퓰레이션 민 평균값이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 두 개만 바꿔주게 되면은 요 종 모양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노멀 에러 펑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정해주는 거는 센터가 어디냐, 그러니까 민 값이 어디냐 하는 거하고, 이 가우시안 종 모양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가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식과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지만은 결국은 두 개만 정해주면 이 모양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함수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에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애큐러시에 관련되는 것 중에서 랜덤 에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랜덤 에러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인도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 스태티스티컬한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하는 거가 오히려 statistical analysis of analytical data is based on the assumption,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은 이 랜덤 에러가 가우시안이나 노멀 에러 펑션을 따른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가정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은 우리는 가우시안이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니, 신뢰도가 얼마니, 이런 것들을 요게 기반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또 이런 통계 얘기 나오면 항상 선거 이런 것들 나오지. 네,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죠. 모집단이 얼마인데 표본 조사를 몇 명에 대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게 여기 번역을 해서 보면은 페어런트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이게 모집단에 해당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전체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조사를 한다. 국민 전체한테 물어보기엔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 숫자 5천만이다라고 하고, 그럼 그것이 이제 페어런트 파퓰레이션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일부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지. 5천만 중에서 5천 명만 우리가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데이터는 샘플 오브 데이터야. 그래서 이 책에도 이 샘플하고 우리 분석화학에서 실험할 때 샘플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is different from the term used in chemical analysis. 이 데이터에서 모집단에서 뭐 일부를 샘플링한 그 데이터다라는 거하고 우리 실험할 때 그 시료라고 얘기하는 샘플하고는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샘플 오브 데이터는 어느 정도 제한된 넘버, finite 넘버고 그 다음에 theoretically infinite number. 그러니까 뭐 5천만 그러면 그것도 finite 넘버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theoretically infinite number of data를 우리가 모집단, parent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하고 parent population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 있는 게 요것도 이제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통계적인 처리할 때 페어런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할 때 보통은 페어런트 파퓰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샘플드 데이터를 쓰는데 그것을 할 때는 이퀘이션 같은 게 바뀌어야 돼. 어느 정도 마디피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큰 가정은 랜덤 에러는 가우시안 커브를 따른다. 가우시안 커브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고 가운데 미인 값을 정해주고 이 종 모양의 위드스를 정해주고 이 두 가지만 정해지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 변수를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더 심플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경우에는 A 커브랑 B 커브는 B가 그러니까 시그마 B가 시그마 A보다 시그마 A보다 시그마 B가 훨씬 크죠.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다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더 종의 모양이 더 넓어지게 되지. 그런데 이 시그마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경우에는 이쪽 축이 x 마이너스 뮤였는데 이거를 시그마로 노멀라이즈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눠서 그거를 g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모든 가우시안은 결국은 뭐 똑같은 모양이 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x축에 뮤도 들어있고 시그마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되고 여기서 단지 시그마가 얼마냐, 센터 값이 얼마냐만 가지고선 저기서 상대적인 분포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심플하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미인값 또는 다양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가질 수 있지만은 결국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 시그마다, 2 시그마다, 3 시그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1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요 안쪽으로 전체 데이터의 68.3%가 들어오는 거고 2 시그마다라고 하면은 95%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지. 요만큼만 빼놓고. 그리고 3 시그마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99.7%가 대부분 데이터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신뢰도 아니면 신뢰도 구간 이런 거 얘기할 때 95% 신뢰도 구간, 뭐 99% 신뢰도 구간 하는 거가 결국은 저 시그마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값이 그 95%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 내가 에러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99%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뽑지는 않죠.
샘플드 데이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population mean, 미우 값인데 이거는 마치 true value 같은 건데 저거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샘플 오브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의 평균값 mean x 바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n이 작을 때는 이렇게 x 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만약에 n이 커져서 전체 파퓰레이션이랑 비슷하게 되거나 뭐 여기서 보면은 뭐 20, 30 그 이상이 더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x 바가 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선 뮤 값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개념이 파퓰레이션 민하고 샘플 민하고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값에 대해서 샘플링된 데이터의 평균값과 전체 파퓰레이션의 민하고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민 말고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거는 시그마밖에 없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전체 모집단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 그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민값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민하고의 차이를 다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가 그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에요.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근데 저거는 사실 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일부 샘플링한 데이터, small sample of data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sampl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S라고 쳐놓고 이걸 그릭체로 바꾸면은 시그마가 되지만 그냥 S라고만 얘기를 해요. 시그마가 아니라. 그래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S고 populatio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예요. 아까 뮤하고 X 바인 관계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S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S도 저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하지만 각각의 측정값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균값 x바,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샘플드 민이죠. 그것하고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n-1로 나눠. 요 식하고 요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면서 조금 틀리죠. 시그마하고 s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파퓰레이션 민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x 바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모에 n이 있고 이건 전체 파퓰레이션의 개수고 여기서는 n이 아니라 n-1이야.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요 샘플드 데이터가 전체 파퓰레이션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n-1을 뭐 degree of freedom,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르게 좀 더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은 s를 n-1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값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민의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눠준 걸로 빼주는.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쪽 이퀘이션도 이것과 동시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골치가 아파지지. 잠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뮤하고 x바, 시그마하고 s 요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가우시안 펑션이 가우시안은 결국은 뮤하고 시그마로 결정되든가 아니면 x 바하고 s로 결정되든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선 요 랜덤 에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이거 대책 없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식이 길어? 근데 랜덤 에러. 근데 랜덤 에러라는 거가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근데 왜 배울까? 왜 배울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신성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우는 건가?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 랜덤 에러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랜덤 에러를 해결한다는 것은 랜덤 에러가 없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 랜덤 에러의 그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점점 줄여서 그 우리가 측정할 때마다 측정 값이 참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측정할 때마다 거의 변화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하는 거야. 랜덤 에러는 내가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책에 81페이지에 맨 아래쪽 보면은 스탠다드 에러 오브 더 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메모리가 작으니까 저런 간단한 식도 책을 보고 써야 돼. 요거 보면 결국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이것이 그 처음 한 번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다가 n이 있다는 건 이제 측정을 하면 할수록 n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n이 증가하는 거가 분모로가 있고 루트 씌워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측정을 같은 조건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데비에이션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네. 뭐 데이터를 얻으면 처음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어떤 학생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걸 실제로 측정한 사람은 여기에 픽이 있다. 여기 무언가 있다. 시그널이 나는 디텍트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노이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픽이라면은 뭐 이러한 모양이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측정해 보면 되죠. 그래서 더 많이 측정해 보면은 그게 시그널, 그러니까 그 데비에이션이 여기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루트 n에 비례한다는 거는 만약에 한 번 했던 것을 4번 반복을 하면은 루트 4가 되는 거니까 2배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8번 하면은 8번인가 16번, 뭐 256번, 뭐 1024번 하면은 점점 더 루트에 비례해서 좋아진다. 근데 루트기 때문에 루트 함수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지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플랫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효과는 없을 거야.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노이즈 많고 그 이게 사람 형체도 볼 수 없는 건데 그걸 자꾸만 프로세싱을 하면서 그 노이즈를 없애주다 보면은 그 원래 모양들이 나오죠. 그런 거가 여기에서 노이즈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을 증가시켜서 그 데비에이션을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이제 기계 분석이나 이런 데 가서 더 배우겠고 결국은 분석 화학이라는 것도
이런 데이터를 얻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줄여주느냐, 노이즈를 줄여주느냐, 에러를 줄여주느냐 이런 노력일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pooling data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 S 값을 좀 더 신뢰도 높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풀링을 한다는 건데, 풀링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예가 있어요. 이그젠플 3-4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샘플을 가지고선 그 세 번 측정을 해서 1.80, 1.58, 1.64라는 그 수은 농도를 측정을 했어. 그 두 번째 다른 샘플 가지고선 네 번 측정해서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샘플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다른 스페시멘을 만들어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한테 보면은 평균값이 1.673, 그 다음에 그것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그 제곱을 한 거죠. 스퀘어 오브 데비에이션이니까 그게 0.0258. 그리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해. 각각마다 같은 샘플이었을 것 같은데, 같은 샘플인데도 1.673, 1.015, 3.240.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것들이 다 뭐 한 가지 샘플에서 온 거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하나의 풀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고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각각에 대해서 다 그 풀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위한 이퀘이션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From a series of similar sample accumulated over time provide an estimate of S that is superior to the value of any individual subset.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샘플들에 비슷한 샘플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했어. 근데 이제 각각의 굉장히 에러가, 그러니까 데비에이션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추정해 주게 되면은 그 각각의 소집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값이 되는데, 그 풀링되어 있는 풀드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주는 거는 뭐 그냥 더해주거나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해주거나 뭐 평균을 내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소집단들의 개수, 아까 3번 측정한 것도 있고 5번 측정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개수하고 그 분모에다가 요 각 텀들의 데비에이션들의 합을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책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측정이 3번, 뭐 4번, 2번, 뭐 4번 이렇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값, 데비에이션의 스퀘어한 값들이 쭉 있으면은 요 데이터들 각각이 아니라 요 7번 한 것들을 다 풀링을 해서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려면은 루트 안에다가 0.0258이 데비에이션의 제곱을 해준 거죠. 좀 전에 있는 요게 데비에이션이니까 데비에이션의 제곱을 해서 합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셋,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쭉 각각의 썸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은 요 분모 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밑에 아까 분자텀이고 분모에는 이게 뭐 3번, 2번, 4번, 그러니까 각각 서브셋들의 어떤 그 넘버를 해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NT, 이것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해주기 위한 건데, the term NT is the number of data set that are pooled.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28은 여기 있는 그 측정한 것들의 횟수를 다 합일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2, 4, 2, 4, 4, 1, 4 요것들 다 더한 게 28이고, 그게 N1, N2, N3, N4 이렇게 쭉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7을 빼주는 거는
NT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풀링을 7개의 데이터셋을 풀링을 하는 거니까 7개. 여기 그 풀링한 요 서브셋의 개수 7을 빼주게 되면은 그게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이 되는 거예요. 아까 n-1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링한 데이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1 ppm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랜덤 에러에 대해서 통계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을 거야. 여기서 데비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데비에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은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xi-x바 조구 값이지만 그것을 변형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oefficient of Variation에서 CV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데비에이션의 합에서 n-1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relative니까 x바로 나눠줬죠. 그 다음에 10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coefficient of variation은 여기도 x바로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퍼센트를 표현하는 거니까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언급은 전에 안 됐었지만 새로 나온 게 아마 spread of range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넓게 벌어져 있나. 그래서 제일 큰 값과 그 제일 작은 값 사이에 그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 또는 레인지라고 해서 W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게 이 수식을 아무리 외운다든가 아무리 개념을 잘 알아도 소용없는 거가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적용을 못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92페이지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데이터셋 3-3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데이터인가? 아까 말했던 그거 같은 3- 그 앞에 있는 3-3 데이터에 대해서 베리에이션, RSD, CV, W 이런 것들 다 구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풀어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아마 원래는 오늘까지 이제 3장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정도 1시간 정도를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에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랜덤 에러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걸 계산도 할 수 있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데이터를 소위 말을 해야 되겠느냐, 리포트에 적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리포팅 컴퓨리드 데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컨피던스 인터벌. 이 데이터는 내가 참값은 모르지만 참값이 내가 주는 뭐 값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뭐 95%다. 이렇게 신뢰도 구간을 주면서 뭐 90%나 95% 신뢰도 구간을 주면서 그 미인 값과 데비에이션 값을 해서 주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95% 신뢰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에러 범위에서 이 값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가 뭐 absolute standard deviation이나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가지고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사실 우리 생활하면서 보면은 항상
이 데이터는 신뢰도가 99%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덜 만족스럽긴 하지만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거가 유효 숫자를 항상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또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는 유효 숫자 개념 없이 엑셀로 계산하면 소수점 막 100짜리도 나오고 200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냐, 어떤 게 소위 믿을 만한 숫자고 어떤 거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그 숫자의 나열인지 그거 표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을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에서 뭐 질문, 궁금한 사항 아니면은 건의 사항 이런 거 있나요?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